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백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데 친일 행정 논란에 현충원 안장을 둘러싸고 정쟁이 빚어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 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마찰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터키의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성소피아 박물관이 85년 만에 박물관 지위를 잃었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로 해 그리스 정교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선엽 장군이 어젯밤 백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백적간두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 중의 영웅이죠. 고인의 과거 행적과 안치 장소를 두고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가시는 길은 편했으면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상을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자, 차정승 기자, 전쟁 영웅의 마지막 길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면서요? 네, 저는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은 어젯밤 11시쯤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국군 창군 원로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살아있는 전쟁 영웅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큰 일을 한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존경하면서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진심으로 그리울 국가의 보물이란 애도 성명을 냈고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3시쯤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5시쯤 빈소를 찾았습니다. 투철하고 또 애국심으로 충만한 이런 정신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면면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인은 작년까지 휠체어를 타며 공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병이 악화돼 6.25 70주년 기념식 행사도 병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입구에는 육군 의장대가 대기하며 고인에 대한 예를 갖췄고 빈소 영정 사진 앞에는 고인이 생전 받았던 태극 무공 훈장 등이 놓였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고인이 된 백선엽 장군은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자리가 없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인데 그마저도 여권 일각에서는 이 친일 행적을 거론하며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나라를 구한 영웅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보훈처 직원 2명은 고 백선엽 장군의 사무실을 찾아 서울 현충원 안장은 힘들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실무진을 2차례나 보내 고 백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치를 추진했습니다. 백 장군과 가족은 장군 묘역 옆에 구체적인 자리까지 찾아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묘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건데 문재인 정권 들어 이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 장군은 오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현충원 안장 관련해서는 이미 다 결정이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정의당과 여권 일각에선 백 장군이 젊은 시절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별도의 애도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백 장군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다졌던 진정한 국군의 아버지라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6.25 당시 미군은 백선엽 장군의 군대를 갓솔저, 그러니까 신이 내린 병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군도 불가능하다며 후퇴하는 상황에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렇게 병사들을 독려하며 진격해서 결국 승리를 거둔 장군이었죠. 갓솔저 장군 백선엽의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북한군에 밀려 마지막 남은 부산.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다부동. 1950년 8월 20일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이 방어선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막아섰고 미군 2개 연대가 두 겹으로 백 장군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미 27연대의 측면이 뚫리고 말았고 미군은 후퇴를 결정했죠. 이곳이 뚫리면 갈 곳은 시커먼 바다뿐인 절체절명의 상황. 후퇴한다. 아주 조금 기다리라고. 바다 밖을 갈 데가 없는데 제발 날 달라서 돌격을 하자.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자신이 선두에 선 필사의 돌격 명령으로 끝내 다부동을 지켜낸 백 장군을 존 마이켈리스 미군 27연대장은 갓솔저, 신의 병사라 불렀습니다. Talking about leading from the front gives a new definition of leading from the front. 이후 백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10월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에도 가장 먼저 입성했습니다. 중공군에 밀려 빼앗긴 서울도 재탈환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웁니다. 1951년 미 군사고문단의 백 장군에 대한 평가는 최고의 야전 지휘관이자 가장 뛰어난 장교. 6.25 전쟁 뒤에도 신설된 제1야전군 사령관을 맡아 4년여 동안 전방군 양성에 힘썼고 추계 기동 훈련이 백선엽 대장의 총지휘 밑에 실지 전투를 방불케 하는 일대 격전을 전개했다. 1960년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습니다. 미군이 인정하는 최고의 한국군 장군에게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2013년 명예사령관을 2018년 백 장군의 99세 생일은 주한미군이 직접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On behalf of all of the present and past UN Command, CFC, and USFK commanders to congratulate you on your birthday. 국군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백 장군이지만 그 이전 삶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친일 앞잡이 백선엽을 창군 언론을 모욕하는 것은 국군 적동성을 부정하는. 백 장군이 1940년대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 간도 특설대에서 3년간 근무한 것을 두고 친일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백 장군은 줄곧 당시 중공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다고 했지만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친일 논란과 구국의 영웅 사이. 백세의 노병이 끝까지 걱정한 건 국가와 국민이었습니다. 100년이 갔지만은 10년만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죠.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이틀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는 분향소가 서울시청 앞에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조문에 참여했지만 분향소 곳곳에선 서울시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일은 성추행 고석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고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건에 접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분위기 그리고 장례 절차와 2차 피해를 두고 벌어지는 다양한 논란을 심층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 앞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데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박원 시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도 존재하고 이렇게 대형 분향소 설치하는 자체가 곳곳에서 분향소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조문객 사이에 충돌이 이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도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영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신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 문제 의혹이 불거진 후 영국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 시장 고소인으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이 돼 있고 당사자가 고소장을 제출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서울시 행사 사진에 나온 여성이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으로 지목된 직원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소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재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소인으로 지목된 해당 여성은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 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 역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왜곡 등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선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박원순 시장 유족 대리인 측은 성추행 고소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대변인은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면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묻히게 됐지만 이런 논란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며 양쪽을 모두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논란이 커지자 허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문제에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박 시장 비서에 대한 신상털기를 멈춰달라면서도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여당 주요 인사들의 성비위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선 박 시장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둘러 성추행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애도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재반 사안 또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문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데 반대한다는 청원입니다. 개시 이틀 사이 4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답변 의무 기준인 20만 명은 이미 어제 넘겼습니다. 청와대 답변 시한은 다음 달이라 이미 5일장이 끝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에 반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문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고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SNS에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 5일장을 치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도의적 차원에서 박 시장에 대한 조문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유호정 의원 등이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냐고 SNS에서 비판했습니다. 사자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서울특별시장을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대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길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법적이나 도덕 상규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제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법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법 규정이 없어서 위반 여부는 일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 편람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관장 장례는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가능한데 현직 장차관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어서 기관장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장관급인 건 맞는데 이 중앙정부의 규정을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 장관급 공무원이면 해당 기관장으로 다 치를 수가 있는 겁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서울시가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 정부 의전 편람상에는 현직 장관과 차관으로 규정이 돼 있고 장관급이나 차관급에도 똑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구치소 수감 중 목숨을 끊은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 장례도 부산시 차원의 시장으로 치른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례가 5일로 치러지는 것 두고도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이 부분 역시 규정이 없는데요. 의전 편람에도 장례기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났다는 점, 해외에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실이 소요돼서 부득이 입관 시기를 감안해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아들이 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일장으로 치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일에서 5일로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시가 부담할 장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게 결국엔 이제 국민 예산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 비서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다음 날 이제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추행 혐의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게 아니라 고소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고소된 사실만으로 고인을 비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성추행 고소가 이루어진 다음 날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건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가 장대하게 진행될수록 피해 여성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 이런 소설 속 문장을 SNS에서 공유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당사자가 서울시의 지금 직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 블라인드 게시판 글을 보면 주말 비상근무도 분향소 근무도 거부한다거나 일반 직원들은 코로나 방지 등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 또 이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직원도 많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유서 취지를 살펴 가족장으로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례가 이제 많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금 인출기에 있던 남의 돈을 가져갔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한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바퀴는 빠진 채 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엔 아직도 자동차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일어난 사고 흔적입니다.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주민분이랑 잡았다 그러던데? 운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의회 의장 A씨였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주차를 하려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출동한 지구대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 주차 제가 성실하게 저걸 할게요. 같이 부탁드리는데. 사고 당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가 크게 파손됐지만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최근 절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부천시의 모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존 수사팀 주장대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제보자 G씨와 MBC에 대한 수사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우선 거론됩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신병 확보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을 주장하면서 대검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시작된 대검과 지검의 갈등은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건의 단초가 된 제보자와 MBC에 대한 수사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제보자 X 지모 씨에 대한 핸드폰 확보 등을 하지 않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라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는 변수입니다. 채널A 이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되는데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채널A 수사 속도에 차질도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노래기라는 벌레 수천 마리가 밤마다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몰려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래기는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 달린 벌레인데 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풍겨 주민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합니다. 김다루 기자가 노래기 때 습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 현관에 놓인 발판을 치우자 죽은 벌레가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약 한 달 전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노래기입니다. 개미가 그냥 줄 서서 나가는 거겠지. 그렇게 싹 왔다 갔다. 7시서부터 그 사이에 제일로 많이 움직이더라. 노래기는 햇빛을 싫어하고 습한 곳을 좋아해 주로 밤사이 출몰합니다. 해 넘어갈 때 식전에 밤에만 또 그려. 밤에만. 밤에만. 예, 그러면 아침에 오면 쫙하더니 예, 아침에 6시 전에부터 댕기면 쓸고 담에다 내삐고 발버지기고. 노래기들이 마을을 뒤덮자 주민들은 고육지책으로 집 주위에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도심에도 노래기 떼가 등장했습니다.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 달린 노래기는 벌레계의 스컹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계란 썩는 거 그 배 이상이 불 켜놓고 뭐 파라가 붙어가고 기어 올라오고 있다고. 노래기 출몰 원인으로는 지난 5월에 고온 다습한 기온이 꼽힙니다. 금년같이 5월달 다습하거나 고온이 올라가면 이때 대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장마나 뭐 폭우 올 경우에는 도심이나 주택으로 또 이동해서 너무 심각하네요. 노래기 때 습격으로 농촌은 물론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이 이 사고를 목격한 주변 운전자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 없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야, 잡아라!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뺑소니 차량을 추격합니다. 차량을 멈추라고 경적을 울리지만 뺑소니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합니다. 경찰에 신고해. 동호회 차량이 속도를 내며 쫓아가자 승용차는 달아난 지 1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도망가길 일단 잡으려고 쫓아갔고 계속 크라스너는 쫓아가니까 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 신고하고 연계해드리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던 승용차 운전자는 무면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차량에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충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52살 B씨가 몰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휴게소에서는 탱크로리에서 황산 5리터가 누출됐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드레인 배관 쪽에 용접부 이음매 부분에서 황산이 누출. 또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세종시 연서면 월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살과 7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는 13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어제 추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젊은 층들의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문을 넓혔지만 이 혜택이 일반 직장인은 비껴가고 자산이 있는 금수저 청년들에게 주로 돌아갈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배려하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의 신청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로 늘렸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는 월평균 569만 원, 맞벌이 부부는 613만 원 이하를 벌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 원, 중소기업은 231만 원. 구매력이 있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이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현재 30대 초반 이제 중반 기준들이 이제 보통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두 사람 합치면은 600만 원은 많이 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소득은 낮고 기본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들이 주로 혜택을 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서울 아파트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 중에서도 20-30%에 불과해 이래저래 청년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변종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카자흐스탄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슬탄의 한 병원. 증상은 코로나19와 비슷하지만 폐렴으로 따로 분류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Наша пневмония, она характерна для протекания вирусной пневмонии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 тесты приш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Я не знаю, в чем причина. 카자흐스탄에선 이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하루 300명씩 입원해 현재 2만 8천여 명이 입원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달 새 628명이 숨지는 등 상반기에만 1,772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7배에 가깝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라며 자국민의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中方也希望了解更多的信息。中方希望继续以哈方一道，携手抗击疫情，维护两国公共卫生安全。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처 확진되지 않은 코로나19일 거라며 변이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Many of these pneumonia cases will also be COVID-19. They just have not been diagnosed correctly. 중국 내 전문가들도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성 소피아 박물관은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성 소피아의 박물관 지위를 취소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그리스 정교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이곳에 있는 성 소피아 박물관 앞에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500년 전 성당으로 지어진 성 소피아는 15세기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면서 예수와 알라가 공존하는 독특한 명소가 됐습니다. 1934년 박물관으로 지정된 뒤 해마다 400만 명이 찾는 비잔틴 건축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터키 법원이 성 소피아의 박물관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다시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돌아가는 겁니다. İnsanlığın ortak mirası olan Ayasofya yeni statüsüyle herkesi kucaklamaya çok daha samimi, çok daha özgün şekilde devam edecektir.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И это решение является ударом по всему мировому православию.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모든 사람이 성 소피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터키는 성 소피아 내부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슬람이 아닌 관광객에게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지원의 영웅적 결단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발언 중에 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영웅적 결단이라고 칭송을 했었는데요. 1982년간 KBS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최근 이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됐고요. 박 후보자는 당시 뉴욕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인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후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상 내역은 이번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요청서에 그 수상 내역이 들어가 있군요. 예.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최근 박 후보자의 5.18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입장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은 신군부의 집권을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파렴치하고 뻔뻔했어요. 아무래도 입장이 이제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박 후보자 본인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전 대통령을 칭송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몇 차례 시인을 했습니다. 아, 사실이다? 예, 그리고 이유는 대통령 동생이었던 정경환 씨와의 친분 때문이었다는데요. 결국 이후에 미국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과거를 반성했다고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의 발언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5.18의 경우에는 이게 정치 철학과 근본적으로 맥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과거 북한 장성택 수청 당시에 박 후보자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늠름하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했다면서 독재자 찬양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했는데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게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과거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또 비판한 목소리도 냈었기 때문에 또 북한 측으로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논란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두 딸이 현재 미국 국적으로 지금 확인됐는데요. 통합당에선 국정원장으로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마침 또 한국 국적 상실 시점이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4년인 걸로 나타나서 이것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 무난한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저기 논란이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박지원의 영웅적 결단의 느낌표는 공수교대 지우고 싶은 과거사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정치 구단의 청문회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 후보자가 이제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입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박원순 비보의 여 당권까지 흔들로 하겠습니다. 박 시장 사건 이후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장관 간의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게 이제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가요? 예, 대표 임기하고요. 사퇴 시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현재 당원에 명시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엔 당 대표직을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요. 곧바로 4월 7일에 재보선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다들 부산시장 선거 정도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박 시장 사건으로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임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3월 9일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대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 상태로 재보궐을 치르는 게 부담스럽다. 뭐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은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는 2년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인지 아마 김부겸 전 의원은 각을 더 세우고 있고요. 이낙연 의원은 좀 방어를 하는 입장인데 두 사람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정말 여기저기서 큰 게 열릴 가능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지휘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원 당규를 그대로 지켜야지. 임기도 그대로 존중돼야 되고. 당권 경쟁은 그렇고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 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중대한 범죄나 중대한 사건에 연루돼서 낙마해서 공석이 돼서 재보궐을 치를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은 정확히 보면 보궐선거 규칙 사유가 자당의 공직자에 있으면 후보자 추천을 안 한다는 취지의 당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인데 자칫하면 이번 박 시장 사건으로 서울시장 후보까지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직전 열리는 서울시 재보선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시장 사건에 대한 그런 대응도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후보를 안 내는 상황.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박원순 비보의 여당권까지 흔들의 느낌표는 4월 재보선도 대선 전초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년 재보선판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뭐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재보궐에 투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I need to get away. On what? Happiness. I'm trying to discover what makes people happy. So you're happy? Are you happy? What makes for your happiness? 정신과 의사 꾸빼 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며 자신을 찾아오는데 의문을 느끼고 행복 찾기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전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떠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500달러에 불과하지만 기부율이 가장 높고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믿는 부탄에서 해법을 찾은 듯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10,000원,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안정 등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상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쓰디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61위. 실업난에 지친 20대는 조국과 인국공 사태로 박탈감에 빠졌고 30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더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M4 세대가 됐죠.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꿈으로만 남게 될까 두려운 40대. 5060 세대는 퇴직금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지만 노년이 더 두렵기만 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행복은 감정이라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은 개인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보다 개인의 노력이 통하는 환경,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을 거란 믿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토양을 다지는 게 정치가 할 일이고 국민 행복을 위해 올바른 정치가 빠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의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성취를 맛보고 노력이 통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였겠죠. 앵커 역으로는 한마디는 문재인과 루즈벨트의 행복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무난한 날씨였는데요. 이제 다시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낮에는 전남 지역으로 내일 저녁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30mm가 오겠습니다. 고비는 내일 밤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우산 잘 챙기셔야겠고요. 이후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대구 24도에 머물겠고요.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도 2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